부동산 경매는 네.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부동산 경매가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것도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는 네. 일단은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이요. 예.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법원 가면 된다 뭐 이거지. 네네네. 예. 일단은 당연히 좀 사실은 부동산 경매가 되게 말이 경매지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같이 아주 쉬운, 말하자면 1분만 보면,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네. 1분만 보면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권리상 문제가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고 아무리 파헤쳐도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좀 용어를 말하자면 뭐 법적 지상권이라는 것도 있고, 법적 지상권, 지상권. 네, 뭐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도 있고, 네. 뭐 유치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다른 특수한 권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전체의 20%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전체 나오는 물건에. 그렇게 어려운 물건은 네. 전체 20%가 네. 안 된다. 그거를 내가 정말 잘 알아서 해결을 하면 한 번에 점프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대신 실패하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물건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또 그 세계 안에서의 경쟁이 있는 거죠. 선수들의 네, 바탕이구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80%, 그러니까 한 두세 달 공부하시고, 이거 어려운 공부가 아니고 그냥 네, 네, 경매 네. 학원에 가시거나 좀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로 좀 책 읽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그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한 80%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특수한 권리가 아니고 분야를 고르는 거죠. 나는 집을 하겠다. 상가를 하겠다. 토지를 하겠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당연히 집인 거고, 네. 그 중에 제일 쉬운 건 아파트인데 그만큼 쉽다 보니까 싸게 못 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지만 별로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빌라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제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 계속 이게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떠오르지 왜?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처음 시작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을 다니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특수한 권리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접근하기 쉽고 간단한 걸로 시작을 해야겠다. 네, 손에 닿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책 읽고 좀 유튜브를 보고 그냥 온라인 강의 정도, 이 정도 듣고 시작을 했고, 그 대신 이제 좀 더 내가 잘 알고 마음의 어느 정도 알아야 좀 마음이 평온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도 뭐 오프라인 강의 한두 개 정도 들어보고 시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맞다. 그 말씀 잘하셨다. 해서 그 멘토에서도 네네. 조만간 그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또 저도 관심은 있는데 네. 아무리 소액이어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근데 네. 그것도 대출을 잘 받으면 실투자는 뭐 한 1, 2천만 원으로 네네. 할 수 있는, 근데 월세 흐름이 월 30만 원씩은 나올 수 있는, 네네. 이러면 한 번은 해보고는 싶거든요. 네. 근데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지. 이걸 그쵸. 왠지 체계적으로 그래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 강의 여러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경매 투자에 지금 그래도 장점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우선은 네. 좀 이따 단점을 좀 들어볼 네. 거긴 한데, 예. 네. 경매 투자가 더 좋은 이유는 물론 이제 싸게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일반 매매의 장점은 아무래도 더 물건이,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동네 아니면은 더 많은 조건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 집은 뭐 오래되지 않아서 한 5년 안에 건축이 된 집이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필로티 구조였으면 좋겠고, 햇빛이 들었으면 좋겠고, 뭐 주차가 쉽다든지 마트가 가깝다든지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걸러지는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일반 경매라면, 네. 일반 매매라면, 일반 매매.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고, 딱 그 물건. 네, 돈이 되고 저렴하면은 사면 좋겠다라는 그런 넓은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경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내가 원하는 동네가 항상 나오진 않거든요. 특히 서울의 강남을 사야겠다. 아니면 뭐 서울의 뭐 어느 특정한 좋은 동네를 사야겠다라고 하면 물건도 없고, 이미 그게 하나 나왔을 때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일반 매매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빌라고 토지 지분이 적어도.
왜냐면 이미 거기에 사랑에 빠지신 거죠. 경매 물건을 보는 순간. 이건 내가 꼭 과열되는 사야겠다. 거예요? 네. 근데 경매 물건은 그 외에 이제 서울 외에 외곽에 있는 저렴한 빌라 경매 물건은 좀 일반 매매같이 되게 많고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쉬는 시간이 많지 않은 날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을 하시면 아무래도 쉬는 날을 탁 정해서 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여유로운 날을 골라서 가도 살만한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 경매가 그 부분에서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정말 그 선수들끼리의 영역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 네. 예, 그쪽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고 그쪽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포인트가. 정리를 예. 잘해 주시네요. 왜냐면은 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매도 분야가 되게 넓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어떤 특정 세그먼트 예, 우리는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그래도 이제 오해를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경매 투자의 근데 위험성, 단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까도 저는 약간 좀 무섭다고 했잖아요. 네네. 잘못 시작했다가 뭐 세입자가 안 나간다라든지. 네, 왜냐면 또 네. 거기서는 어떤 채무 문제 때문에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뭔가 좀 이해관계가 얽혀서 막 복잡한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경매는. 일단은 토지나 상가 같은 경매는 좀 제외를 하고 네. 집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내가 충분히 비싼 집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만약에 빌라 경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두 채로 끝낼 생각이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예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 전문성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정책 같은 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있고 양도세에서도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시고 나는 아직 큰 자산이 없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던 것 같이 1억 정도 내외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고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직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신데 청약을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크지 않으시면 네. 적극적으로 좀 시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그냥 저렴한 수익형 네,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한두 채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예를 들면 10채 중에 한 채는 좀 고생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누가 하더라도. 네. 근데 그게 첫 번째에 걸리면 다시 하기 싫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여러 채가 되다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위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세입자가 있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냐. 첫 번째 위험성은 처음부터 권리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죠. 네. 예를 들면 근저당권보다 앞에 누군가가 있었어. 근데 그분이 계속 사셔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실수로 문제가 없네라고 해서 감정가 비슷하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처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이구, 저 잘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중개해 주시는 여사님들이 명함을 안 줘요. 낙찰 받는 그 순간.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권리상 문제가 없는데 예. 만약에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법적인 방법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열채를 하는 동안. 네. 왜냐하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미 작년 아니면 재작년부터 이 집이 경매에 나왔어.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계속 서류를 받아왔어요. 예. 1년, 2년간.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집에서 들어와서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빨리 이사 가야겠다. 대부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낙찰 받은 사람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 좀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고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좀 배려를 해주셔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나는 2년 3년 살고 싶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그거는 제가 또 수익을 만들기 위해 산 건데 그런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그분한테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래도 되는데 네. 이제 만약에 기존에 사시던 분이 보증금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시던 분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금액을 다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전 집주인이거나 그러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시간을 뭐 2달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저도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뭐, 어느 시기까지 이사를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면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의 일부, 예를 들면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이사 지원비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협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서 윈윈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투자나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할 때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네. 이런 전략 되게 네.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집을 싸게 샀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분한테 양해를 해드리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걸 아예 애초에 전제를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난 됐다 그냥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 그럼 땡큐고.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20-30만 원 정도는 감사하다고 드린 경우도 있고 네, 그냥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 명절 때나 아니면 이제 입주했을 때나 뭐 선물을 한다면서요?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은 아니고 이제 새로 저랑 계약을 맺어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집을 사서 어느 정도 그분 덕분에 수익을 얻고 있는 거고 네. 또 겸손하게 말하자면 이 집을 제가 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지만 또 나름 오래된 집이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월세를 줬지만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2년, 3년 또 거주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차 명절 되면은 그냥 저렴한 뭐 한과라든지 김이라든지 그걸 보내드리면 거기서도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더 오래 거주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면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거. 네네. 또 경매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앞에서 뭐 권리 분석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사실 이거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네. 얼개만 사실은 우리가 네네네.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저렴한 빌라를 사고 제가 입찰을 한다고 해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한 5번, 6번 정도 법원에 가면 한 채 정도 낙찰을 받는다. 왜냐면 이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도 저는 워낙 저렴하게 살려는 욕심 때문에 거의 최저가에 근접하게 입찰가를 쓰기 때문에 저보다 한 뭐 50만 원, 100만 원만 높게 쓰셔도 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주 기회가 없어서 정말 싸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네네네. 왜냐하면 한 번 투자를 하면 일단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찰 전에 방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 그 집이 어떤지. 어차피 그러니까 실내는 못 보고 네, 실내는, 외관만 보는 거죠. 네, 실내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노크를 해서 본다고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건 좀 실내인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입찰 전에 방문을 해서 뭐 밖을 둘러보면서 뭐 샤시가 교체되어 있는지 뭐 현관문이 뭐 칠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약간 반지하 같은 데 본다면 뭐 해가 들고 뭐 밖에 뭐 물기가 들어갈 만한 그런 통로가 없는지 이런 걸 보시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뭐 요즘은 다 볼 수 있지만 뭐 너무 심한 언덕이 아닌지 뭐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그런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요즘 로드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미 충분히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면 굳이 가지 않기도 하는데 뭐 네이버 지도나 다음 네. 지도나 이런 네네. 걸로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시고 이걸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한 번에 주말에 시간 내셔서 한 2-3군데 이렇게 쭉 돌고 오시면 동네 분위기도 알 수 있고 내가 입찰하려는 집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편함에 우편이 가득 쌓여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제 거주하시는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마 경매 투자, 빌라 투자 관심 있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샤시가 교체되어 있는지는 다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깨끗한 집, 이왕이면 샤시가 비싸니까 교체돼 있으면 안에 수리는 뭐 비싸봤자 얼마면 되겠다.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오래된 빌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한 거 정말 싸게 사는 걸 되게 중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수록
초비의 어떤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든지 네네네. 인테리어도 아니더라도 진짜 개보수를 필수적인. 해야 되는 네.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취득세랑 뭐 법무비랑 수리를 다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집들이 다 뭐 10평에서 14~15평 그 정도 사이기 때문에 뭐 방이 2~3개 정도 되고 보통은 화장실이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집 주변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거주할 게 아니고 세입자를 맞출 거니까 그에 맞게 한번 견적을 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게 천차만별이시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샤시를 제외하고 수리를 하면 뭐 만약에 그 집이 뭐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수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네. 뭐 150, 200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10년, 20년간 한 번도 수리를 안 해서 정말 난리가 나 있다 라고 하면 뭐 5, 6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말 운이 나쁘게 어디서 뭐 물이 떨어진다든지 뭐 물이 차 있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입찰을 잘못한 건데 그러면 좀 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저는 이 지역이 정말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좀 잘못 산 거지만 뭐 향후에 몇 년 안에 개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그냥 비워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집을 샀다면. 아예 돈이 많이 더 들 것 같다면. 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사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럼 그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 정말 되잖아요. 싸게 샀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싸게 샀다면. 근데 근데 그거는 그거는 생각해도 되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 그쵸. 이런 거를 보고 기다리는 건데. 네네. 그건 언제 될지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0채, 12채 사서 월세가 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중에 한 채 정도가 비어 있다고 해도 크게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왕 잘못 산 거 만약에 정말 이걸 내가 내 걸로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수리비가 뭐 더 들겠다, 뭐 몇천 들겠다라고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네. 아 도로를 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재개발을- 영역인 거죠. 재개발을 기다리거나 네네, 조금 아니면 다른 나중에 뭐 시세 차익을 네네네. 노리거나 네네. 이렇게 해서 다시 재매각하는 방향으로. 네네. 뭐 하여튼 그것도 여러 전략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네네네.